조정이 크게 왔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만들어야겠지만 이미 비슷한 영상을 여러 편 만들었고 제 유튜브 초보교실 폴더 4화에 큰형님들이 주식 육아 시장에서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뒤통수 치는 법 편에 잘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회사들을 모아놓은 ETF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XLE와 XOP입니다.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한국인 특성상 한국에서는 2배인 GUSH와 3배인 NRGU가 유명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XLE는 S&P 500에 있는 큰 회사들 위주로 특히 엑손과 쉐브론 비중이 큽니다. 반면 XOP는 중소회사들도 포함되어 있고 비중도 골고루 분산하였습니다. 올해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면 아무래도 중소형 주식들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XOP의 업다운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6월쯤에 올해 최고점을 찍고 조정이 심하게 와서 7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가 이번에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직 전저점인 7월 초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정 관련 많이 말씀드렸지만 석유의 계절적 특성상 봄과 가을에 조정이 많이 옵니다. 계절적으로 수요가 적기도 하지만 정유소들이 정비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계절적인 영향은 사실 육아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훨씬 극심합니다. 실제 육아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벤트로 인해 굴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라이빙 시즌이 한창이던 6월 중순 이후로 꼬꾸라졌습니다. 7월 조정 당시와 제품 가격을 비교해보면 당시 프리푸트 수출 터미널 화재 사고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던 시기라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살짝 더 높기는 하지만 육아는 당시에 비해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비하면 현재 육아와 주가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는 작년 10월 말에 찍은 $85보다도 낮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도 영향이 없는 가격이고 몇 불만 더 떨어지면 2018년 여름 가격과 비슷해집니다. 오일 주식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 주장을 미는 밑받침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침체입니다. 실제 현재 육아를 가장 압박하는 것도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필수재인 석유의 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가 되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코로나 정도는 와야 가능합니다. 코로나 같은 재앙이 또 오는 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경제 위기가 올 것인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경제 위기는 금융시장의 붕괴가 필수 동반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현재는 과거의 사례를 거울 삼아 제도적으로 잘 대비되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경제 위기는 수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수위를 높이려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으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아니라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정도의 사달이 나야 하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섹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류 중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퇴치 노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중국의 정치적 코로나 통제로 인해 악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은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긍정파의 가장 핵심은 공급 문제입니다.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수요 타격이었다면 현재는 수요 타격뿐 아니라 공급 제한이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설사 경기 둔화로 수요가 제한되더라도 결국 코로나 극복으로 늘어나는 수요로 상쇄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현재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제도적이나 심리적으로 코로나 전처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여건이 아닙니다. 인기 해외 여행지였던 일본도 10월 11일까지 기다려야 무비자 여행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가성비 좋은 여행지였던 필리핀, 태국, 베트남 같은 동남아 유명 관광지는 여전히 썰렁합니다.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물류의 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고용 문제 역시 코로나가 주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 세계가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경기 둔화로 설사 수요 타격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모든 세계 기관에서는 앞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급의 측면으로 돌아간다면 오펙 플러스는 8월 할당량 역시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오펙 플러스의 양대 산맥인 러시아 생산량은 기술적인 어려움과 거래처 확보 부족으로 점차 생산량이 줄어들 겁니다. 러시아산 연료가 중동과 아시아로 유입되는 중이고 원산지를 속여서 세계로 재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아직 불법이 아니고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 각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수송은 때때로 한적되면서 손이 바뀌고 서로 다른 석유와 섞이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어디에서 왔는지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유럽이 유조선 화물에 대한 보험 및 자금 조달 사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 재무부는 12월 5일 이후로 러시아의 해상 석유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세계 시장에서 차단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서방이 2012년부터 이란산 원유 선적에 대한 보험이나 자금 조달을 금지했지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석유에 남은 최대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를 막지 못한다면 완전히 차단하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이란처럼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미국 생산량은 코로나 기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낮습니다. 예비 유정 DUC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시추 비용은 급증했으며 투자비를 빌리는 건 힘들어졌습니다. 거기다 회사들은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보다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공급을 지탱하고 있는 SPR 방출은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올해 중간 선거 기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SPR 재고가 상업 재고량을 역전한 상태이고 전 세계 재고량이 계속해서 극심하게 줄어드는 중입니다. 또한 유가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경제 둔화를 제외하고 단기적인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이벤트는 세 가지입니다.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와 SPR 방출 중단,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대회와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 마지막으로 12월 5일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등입니다. 그 외에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각 회사의 3분기 실적 발표,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나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감산 협약 등도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천연가스 전문 기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원유 생산업체들도 천연가스를 일정량 생산하고 있고 그 가격이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역대급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에 유럽은 재고량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이 열려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흐름이 1년 사이 82%나 감소했고 재고량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대비하기에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유럽에서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럽의 가스 문제는 세계의 가스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번 겨울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절적인 영향이나 앞으로 남은 이벤트의 시기로 보나 조정이 오기에 가장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관전 포인트는 조정이 전 저점이었던 7월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느냐입니다. 아직 중간 선거까지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시장은 개미 흔들기를 위해 7월 전저점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계는 하루에 약 1억 배럴을 사용하며 SPR에서 방출되는 100만 배럴의 공급 감소는 단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수입을 금지하는 12월부터 러시아산 공급이 추가로 하루 90만 배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더라도 수요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고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잘 버틴다면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중국 경제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더 많은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9월 들어 중국의 석유 소비가 회복되는 기세를 보여주는 중이고 4분기에 중국 정유소들은 훨씬 더 활발히 움직일 겁니다. 적어도 세계의 중국 국영 정유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형 정유사가 9월부터 10월까지 가동률을 최대 10%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여름 중국의 석유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낮았습니다. 중국이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 건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징병으로 전쟁이 고조되면서 공급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믿는다면 현금이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로테이션 하시고 현금도 없고 분산 투자도 안 되신 분들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위에서 말한 모든 가정이 망가지면서 유가가 65달러까지 밀릴 수 있고 주가 역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중소형주는 결국 버티면 현재 주가보다 위로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중소형 주의 주가는 유가 50달러 수준의 주가이고 유가 65달러과 천연가스 3달러 위로는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이 정도가 드린 가격이었고 현재 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그 당시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 중소형 주식은 당장 유가 65달러에 천연가스 가격이 3달러라고 하더라도 저평가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소형 주식 기준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어도 본인이 장기간 존버할 수 있다고 가정할 시 유가가 50달러 근처로 가지 않는 한 크게 손해보기 힘든 가격입니다. 유가가 50달러까지 떨어질 때까지 오펙에서 감산하지 않을 일도 만무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유가 50달러 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존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투자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망할 거로 생각하시는 분은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시고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